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자, 메가트렌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메가트렌드라는 걸 반드시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메가트렌드는 4차 산업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메가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누군가 뭐 책을 썼대요. 미국인가 유럽인가 어디에 유명한 누가 책을 썼는데 이게 데이트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나 경제 이런 용어가 이제 많이 적용을 해서 그 책 제목, 이게 책 제목이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에서 이렇게 다룬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금의 유행이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유행. 쉽게 말하면 이제 모멘텀이라고 바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는. 그러면 이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를 위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일단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이제 이 메가트렌드라는 거를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가트렌드를 읽으려면 시황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달 후에 주식이 내릴 거다, 한 달 후에 주식이 오를 거다, 무슨 뭐 당장 뭐 다음 주부터 뭐 폭락이 예정돼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길게 보면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과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내가 차곡차곡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이런 뭐 하락, 뭐 20% 하락, 30% 하락,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자리가 중요하다. 싼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꼭지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소외되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붙지 않다 보니까 점점 싸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생각을 해보면, 배추 농사가 2년 내내 3년 내내 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배추가 예를 들어서 뭐 심을 때 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는데 그 씨앗은 똥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누가 재배도 하지 않겠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보니까 농사가 막 이제 계속 폭락하고 뭐하고 하면 그 묘목이라든가 씨앗이 금값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팔리질 않을까봐 재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씨앗이 그렇게 모자랄 정도면 이제 나중에 이게 자라서 1년 후에 뭐 3년 후에 이게 자라서 작물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공급량이 지금보다 굉장히 감소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대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라든가 진짜 제대로 된 분석을 저처럼이나 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대충의 이 시류만 읽고 우리가 그냥 딱 사놓고 그냥 장기간 묻어놓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주식 투자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이 막 입혀져서 자율주행차 뭐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자율주행차 뭐 이슈 터졌다 그래갖고 지금 무슨 뭐 해서 딱 사서 20% 갑자기 오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와 나는 뭐 해갖고 돈 많이 벌었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는 그건 이제 투자자가 아니고 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읽고 주식을 길게 보유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이유, 오래도록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기 위한 대안.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지금 매매를 해도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죠.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수익이 생기면 다시 챙기고 다시 내려오게 될 때
이제 어느 정도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계속 가버릴 때는 소외감이 또 들 수도 있지만, 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챙겨놓고 다시 사고, 이걸 한 다음에 수익금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대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매매 횟수는 계속 줄 거예요. 왜? 오래 보유를 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니까. 메가 트렌드를 읽어서 이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든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고, 이 트렌드 안에서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섹터 선별,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3화까지 준비가 됐고요. 이제 토요일 날도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이제 가족들과는 합의를 해서 원래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쉬었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생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생방을 이제 다시 시작할 거고요.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목 상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 생방송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영상을 좀 더 준비하고 좀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토요일 날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구간이 되면 이제 일이 바빠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리고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말에는 또 쉬어야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날 생방송을 할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우리 유료 회원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종목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고 뭐 그러면, 그런 분들 계시면 생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를 읽어라. 자,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17년 8월 현재 이제 메가 트렌드는 누구나 알고 있죠. 4차 산업이에요. 이 4차 산업이라는 이 트렌드, 이 메가 트렌드는 언제까지 갈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최하 10년은 가지 않을까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년 이상은 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4차 산업 안에서 이제 마지막은 융합, 마지막 모멘텀은 융합.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해서 이 내수 같은 부분부터 해서 유통, 또 소비재, 그리고 또 우리 의식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건축까지 모든 부분이 이제 자동화가 되는 그 산업이 이제 4차 산업이에요.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대한 자동화, 이걸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인프라로 인해서 먼저 발전할 산업, 그리고 나서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 산업이 화랑이 오게 되면 거기에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게 됩니다.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쪽 산업은 1등, 2등 이거 가릴 게 아니고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쪽 사업만 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 붐이 뭐 이뤄서 이제 뭐 강남, 뭐 서울에서 이제 뭐 강남이 강북을 넘어서고 강남 집값들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막 집을 막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에, 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내수가 화랑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전체 산업군으로 일단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단 올 거예요. 4차 산업이라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리고 큰 기회를 지금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지금 시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먼저 움직일 종목들부터 우리가 선취매를 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크게 나오는 걸 덜어서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옮기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옮기고, 그렇게 되면 복리가 입혀지면서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우리가 사업계획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에 그냥 글자 몇 개만 딱 쳐보면 양식이 쫙 나옵니다. 근데 생활계획서라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바른 생활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이거 해갖고 써서 학교에다 뭐 제출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름이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투자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 계획서를 항상 작성을 해야 된다. 나는 머릿속에 투자 계획서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생활에 입혀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분들은 분석이나 뭐 매매 또 보유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자금을 좀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서 있지 않은 분들은 투자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계획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투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해지고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확률이 올라가겠죠.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은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메가 트렌드 4차 산업이라고 봤을 때 4차 산업에서 가장 먼저 부각받을 섹터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5G하고 자율주행차, 전기차죠. 가장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되고 가장 먼저 부각받을 섹터.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 지금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 G2라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차의 올인이 있어요. 올인. 이게 보면 자율주행차, 전기차.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막 환경 파괴도 심하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 아무튼간 급속도로 국가가 성장을 하면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법적으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내연기관이라고 그러는 게 맞나? 아무튼 기름으로 달리는 차들은 법적으로 이제 다니질 못하게끔 바꾼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럼 결국은 지금 자동차는 앞으로 5년, 10년 그 안에 무조건 전기차고 자율주행차로 다 바뀌어야 돼요. 길게 보면 10년. 그럼 이제 좀 덜 사는 나라들은, 중국보다 덜 사는 나라들은 시기가 좀 늦춰지겠죠. 그런데 더 빠르게 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5G는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0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인프라를 그렇게 갖춰서 시작을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인프라를 갖춰서 그걸 세상에 선보이겠다. 자, 2018년 평창올림픽 이때를 기반으로 딱 시기가 좋아요.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5G, 한국의 5G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 홍보를 하겠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국가에서 투자가 굉장히 들어갈 거라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굉장히 확실히 있어요. 내수 부분에다만 보도 있다. 네만 집중해도 충분하다. 내수에서 일단 돈 좀 벌고 자본 좀 만든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을 하겠죠. 그럼 그 해외 진출하는 시기부터 해서 그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우리나라 통신은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통신 강국이죠. 누가 뭐라 해도 통신 강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제 소지하고 다니는 비율도 전 세계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6천만이면은 스마트폰을 보면 6천만 대가 넘게 아마 소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2개, 3개씩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휴대폰을 뭐 사업 목적인 휴대폰부터 해갖고 2개 지금 들고 있는데, 원래 많이 갖고 있을 때는 3개에서 5개까지 들고 다녔어요. 일을 할 때는. 이제 뭐 전화번호를 이제 따로따로 해갖고 받는 전화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각자 들고 있는 개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인 1 휴대폰 그 이상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그렇다 보니까 통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일어나게 될 그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게 될 섹터 중에 하나가 5G라고 보면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전기차에서 2차 전지 부분. 그러면은 2차 전지 같은 부분은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도 매력이 없다는 거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래.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 그 실적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이제 꼭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더 갈 수 있겠지만, 그 실적이 나오는 부분부터 확인이 되는 부분부터 이제 주가는
조정을 길게 받는 구간이 올 거다. 그럼 우리가 전기차에서 2차 전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 쉽게 말하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자동차에서 일단 무조건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가 이제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그거 말고 들어갈 부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품주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고 뭐하게 하게 되면 기본 이제 기름으로 달리는 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사용되지 못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되겠죠. 근데 전기차든 그냥 지금 기름으로 다니는 차든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부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품은 어차피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부품 업체들 중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싸거든. 지금 전부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2차 전지 이런 거 쫓아다닐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차분히 모아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시세를 냈고요. 시장 대장주로 떠올라 있죠. 장비 부품주는 아직 바닥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다 또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완성차도 바닥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악재를 너무 두들겨 맞아서 이건 되도 않는 진짜 가격에 지금 위치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악재가 하도 많아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아. 왜 빠지진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싸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고 뭔가 긍정적인 뭔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강하게 턴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둬야 돼요. 그래서 그 턴을 하기 전에 턴을 하고 나서 들어가면 남들보다 30% 50% 비싸게 사야 돼. 지금 2차 전지 지금 무슨 뭐 IT, OLED 그런 종목들 보면 100% 200% 남들은 바닥에 사면은 구간에 100% 200% 넘게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IT, OLED나 뭐 이런 종목들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바닥에 위치한 이런 메가 트렌드를 가진 종목들을 다 놓치게 된단 말이야.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선취매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상승을 해서 남들이 들러붙을 때 이제 조금씩 덜어서 이제 다른 데다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들러붙을 때는 이제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들한테 넘기고 나가거든. 바닥에서 매집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주가 빠지면 그 사람들은 손실이죠. 우린 주가 빠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손실이어서 이제 손절하고 나가는 그 시점에 다시 이제 사모으는 거죠. 이걸 반복을 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메가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G 관련 통신 인프라 관련 섹터를 보자고요. LGU+, SK텔레콤, KT가 지금 대장의 위치로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LGU+하고 SK텔레콤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하고 LGU+를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하겠는데 이게 지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게 SK텔레콤 차트란 말이에요. 바닥이 언제였어요? 바닥이 2012년이었단 말이야. 2012년 찍고 지금 상승을 엄청나게 했죠. 근데 이제 바닥을 다시 잡고 이제 올라가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보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딱 보면 보이잖아. 12만원부터 일단 이런 덩치 큰 기업이 한 150% 이상? 이 정도 상승을 해 있는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부터. 그럼 이제 매력이 이런 구간에 우리가 매집을 못했으면 이런 구간에 매집을 못했으면 이거보다 더 매력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LGU+도 보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못 갈 거라는 게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이 가버렸다. 이건 바닥이 언제예요? 2011년. 이것도 지금 이게 뭐 기아차 이런 거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리고 진짜 바닥은 2004년도 뭐 이때 나왔어요. 3,000원부터 지금 17,000원까지 굉장히 지금 많이 와 있죠? 한 1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와 있다고. 한 400% 이상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끝났다는 게 아니고 보면은 뭐 이제 고점 있던 부분 보면 상승하고 횡보 상승하고 횡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파동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훨씬 많이 갈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접근 시점을 보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2,000원, 13,000원부터는 이제 다시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게 있다. 지금 딱 보면 KT 같은 경우 보면 20년 동안 거의 뭐,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걸 땡겨보자. 월봉을 땡겨보면, 지금 딱 잘라봐도, 바닥에서, 지금 거의 뭐 얼마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한 20-30% 밖에 안 올랐단 말이야. 거기다 지금 이만큼 또 빠졌잖아요. 우리가 절반의 기법, 딱 찍어보자고. 바닥에서, 꼭지 찍어놓고, 색상을 바꾸고, 다시 절반 딱 자르면, 자, 이거 거의 근접했죠? 이제 슬슬 모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 구간부터 이 밑에 구간까지 내려온다고는 완전 아싸 자리, 아싸 자리. 감사합니다 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지금 먼저 올라. 그럼 우리는 LGU 플러스 SK텔레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완전 좋은 자리 오기까지. 근데 지금 KT는 다 왔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자리를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KT 같은 거 한 20년 모아갖고 가봐요. 어떻게 되나. 이제 20년 후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일봉으로 보면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바닥에서.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 계산 딱 해보면 한 30% 40%밖에 안 왔네. 꼭지까지가 30% 40% 온 거예요. 그럼 바닥에서 지금 자리 보자고. 지금 31,800원이야. 지금 자리 어때요? 바닥에서 한 뭐 15% 20%도 안 갔죠. 바닥부터. 지금 자리부터 만약 224에서 밑으로 내면 아싸 자리, 아싸 자리. 그러면은 딱 답이 나오잖아. KT 먼저 사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쉬운 거라고, 주식은. 지금, 보고 있어요. 나도 224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꽉꽉 채워놓을 거다. 이렇게 해서 오지가 먼저, 하루에 되면 KT 먼저 산 다음에, 이제, 이게 먼저 가겠지. 왜? 가장 먼저 내려와서, 먼저 바닥을 다시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먼저 위치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LGU 플러스 SK텔레콤은 여기서 가더라도 조금 더디게 가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게 되면, 아니,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더 세게 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게 하락폭이 클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KT보다. 그러면 SK텔레콤, KT, LGU 플러스가, 5G, 5G의 대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직 시세는 시작을 안 했어요. 대장이라고 본다면 이 중에 가장 매력적인 건 KT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스크라든가 앞으로의 상승폭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 가장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지금 SK텔레콤이 더 강하다, LGU 플러스가 강하다, 뭐 KT가 더 강하다, 이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5G 이 시장에서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앞으로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성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회사의 자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대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구간에 있는 기업을 먼저 잡는 것이 좋겠죠. 그렇고 이제 보면 이게 통신 관련 섹터들이 이제 2차 전지나 OLED보다 훨씬 덜 올랐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섹터 위주로 시장이 갈 겁니다. 그럼 이제 5G 위주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 턴어라운드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G 관련 통신 장비주, 그리고 이 대형 3사, 이통사 이런 관련주들을 앞으로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는 이제 KT가 현재 구간의 투자 매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5G 관련 섹터도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장비주 위주로의 포트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LGU 플러스 SK텔레콤, KT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섹터들이 그런 섹터 내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적자라서 뭐 지금 시세가 많이 못 나온 종목들, 그리고 지금 턴어라운드를 해서 이제 슬슬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나뉘어서 차분히 단계별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 하는 이유는 4차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전체적으로 다 모멘텀을 부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쪽 산업에 이쪽에서 뒤처지면 기업들이 다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 기업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진입을 해서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 그 성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이 기업은 이게 되겠다. 왜?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이 부분에 성과가 나면 매출이 확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을 하겠다 생각되는 기업에 보면 차트를 딱 열어보면 이렇게 항상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지. 그런 종목도 위주로 빵빵하게 채우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흘리면
당연히 계좌 수익률이 보답을 해주겠죠. 자, 호재 뉴스와 실적이 오픈된 기업은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온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실적이 딱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IT 전반적인 섹터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았던 기업들, 뭐 LG라든가 LG전자 뭐 이런 데로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니까. 왜? 업황이 탔어. 그럼 지금 실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기업들은 미리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미리 준비가 된 기업이에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1, 2년 후에 그렇게 사이즈가 나오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이제 시장을 읽는 그런 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격 부분에서의 고평가, 그리고 심리 부분에서의 고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격 부분에서의 고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딱 나와요. 근데 심리 부분에서의 고평가.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제외하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지금 기업의 자본 규모 이런 거를 봤을 때 가격 부분에서는 지금 고평가가 아니에요. 6만원 아래 구간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도 비싼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 부분에서 지금 고평가라는 거죠.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느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지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자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들이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사모았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를. 그래갖고 꼭대기에서 보면 개미들이 꼭대기에서 이제 눈 멀어갖고 다 들어가고 그들한테 물량을 지금 떠넘기고 있죠. 그럼 이제 꼭지가 잡혔다는 거야. 개미들은 이제 뉴스 보고 들어가니까 뉴스가 딱 터졌는데 야, 제조업인데 무슨 뭐 순마진이 40%래. 그리고 여태까지 무슨 3년, 4년 벌던 거를 2분기에 벌어버렸어요. 뭐 어마어마한 뉴스가 막 연속해서 나오니까 눈깔이 이제 확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개미들은. 그들한테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죠.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저평가 구간에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저평가 구간에 내려왔다 싶으면 다시 자본을 투입을 해서 차분히 매집을 해가죠. 개인들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 개미들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다닌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그게 눈에 보일 때는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을 미리 캐치하고 미리 진입한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들 물량만 받아주고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당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 구간이 이제 실적 꼭지일 확률이 높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꼭지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분석을 해봐야 된다. 다음 분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계속 흑자를 낸다 그래도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는 가지 않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면 모멘텀을 부각받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공급 과잉을 알리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을 가져온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오게 되면 전 세계에서 그 산업을 집중하게 돼요. 야, 여기 들어가니까 돈 버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제 치킨 게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 시장 모멘텀이 강하다 그러면 굉장히 큰 자본력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끼리의 경쟁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공급이 과잉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넘어서면 예를 들어 수요가 100인데 90인데 공급이 91만 돼도 폭락한다. 그 시장은
시장은 폭락한다. 반대로 수요가 90인데 89, 공급이 89만 돼도 그 시장은 폭등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2년 후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바닥에서 100% 이상 상승했는 종목은 100%, 200% 추가 상승을 만들어 주더라도 쳐다보는 게 아니다. 지금 자리에서 100%, 200%더 간다 그래도요, 이건 쳐다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100% 이상 상승했는 종목은.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됐다. 이건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신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되고 호재뉴스로 미디어가 도배되는 순간 이제 심리적 꼭지가 발생하게 된다.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되면 굉장히 매수세가 크게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개미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투자자들은 이제 이거를 사면 진짜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사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중간 구간에서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꼭지 구간이 됐을 때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들한테 떠넘기고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시장에서 떠나갈 때 다시 이제 매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류층이 매집을 하고 중산층이 올라타고 그리고 서민이 항상 꼭지를 물죠.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서민들이 지금 꼭지를 물었어요. 부동산도. 그래서 이제 종합대책 막 계속 때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번 이제 하락이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있는 지역은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서서히 내려오고 있지만 보면 부동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이제 보유세만 올려버리면 그냥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막 내놓을 거 아니에요. 왜? 가지고 있으면 돈 더 내야 되니까. 그럼 매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 지금 돈도 없어서 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없어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근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줘. 그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량이 폭탄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집값은 폭락하는 거라고. 이건 수순이에요, 수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제부터 언급을 했어요? 거의 작년부터 언급을 계속 하고 있었죠. 지금 뭐 조금 더 올라가서 꼭지 높인다 그래갖고 이 불안한 거를 왜 하냐? 이건 투기라고, 투기. 부동산을 단타로 할 수가 있나? 못하잖아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보고 하는 겁니다. 10년 정도 보고. 그럼 이제 이게 서민들이 이제 막 집을 진짜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는 이 순간이 되기 전까지 부동산을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섰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은 평생 일해도 부동산 절대 내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값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누구한테 돈을 꾸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집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집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은 거품이라는 거죠. 살 필요가 없어요. 상류층들, 중산층들끼리 지들끼리 치고받아서 집값을 올려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거품이 다 빠져서 그들이 망해서 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이다라는 거지. 경제는 그렇게 쳐다보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다. 조그만 악재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하고 단타권 투기꾼들의 손절 물량이 합해지면 주가는 이제 폭락을 만들어가게 돼요. 개미들이 이제 다 진입을 해서 이제 뭐 주변에서 밖에 나가고 한 번씩 봐. 이제 뭐 주가가 진짜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보면 주변에서 아직도 이제 조금 있으면 빠질 거야.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빠질 거야. 이게 한두 번 겪어봐. 주식 한다 그러면 다 망한다. 뭐 이런 소리를 봐. 이제 주변에서 하는 시기에는 아직 더 가겠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도 주식을 해볼까? 누구 보니까 옆집 누구 순이 엄마네 보니까 뭐 주식해갖고 무슨 뭐 떼부자 됐다는데, 아파트 몇 채값 벌었다는데, 뭐 5년 연봉 벌었다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주식을 슬슬 살 때 있잖아요. 꼭지에서 물 때. 그럴 때가 되면 야, 꼭지가 임박했구나. 응? 그리고 그때는 주식을 최대한 내다 팔고 금을 사면 돼요. 금을. 이번에 무슨 금값 뭐 보니까 좀 빠졌다가 한 금값이 2, 3%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금값이 그렇게 오를 정도면 굉장히
이 하락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폭락장에는 2, 3%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30%, 50%, 100%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그런 장에는 금 투자를 하면 돼요. 굉장히 안전하니까. 또 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가 되면 이제 채굴량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뭐 끝나가요. 더 이상 이제 공급이 끝나간다고. 그럼 이제 금이라는 건 수요만 많아지겠죠. 이제 금이라는 거는 서민들은 평생 이제 한 돈도 만져보지 못할 그럴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그런 자산이 없거든. 그렇게 안전한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씩 저축 개념으로 앞으로 모아가면 된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부정적이다. 그럼 그냥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금을 계속 사세요. 금을. 은행에다 저축할 10만원, 20만원씩 금을 계속 사면 나중에 그게 5천만원 모으면 그게 1억이 될 거고 1억을 모으면 3억, 5억이 될 거고 5억을 모으면 10억, 20억이 될 거예요. 20년, 30년 그렇게 모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읽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만 우리가 읽어두면 된다. 그거보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우린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실적과 모멘텀을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해서 미래 실적 개선,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모멘텀의 부각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돈을 얼마나 풀어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돈을 가진 건 기업들밖에 없어요. 지금 가계도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국가에서도 부채가 많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부채가 많죠. 대기업들, 그들만 부채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어디다 푸는지를 집중을 하면 시장이 보인다. 자, SK 하이닉스 제가 뉴스랑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17년 7월 25일 날 2분기 영업이 3조 507억 원, 전년 동기 573%.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5일날 이렇게 뉴스가 도배가 됐어요. 그때가 꼭지. 정확하게 꼭지죠. 이게 17년 7월 25일 단기 꼭지 구간이에요. 최고 73,000원 딱 찍은 구간이 이렇게 실적 발표한 딱 그날이죠. 그러면 3분기에 이거보다 더 큰 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정고점을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등에서 끝나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지수는 빠질 거고, 이 부분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날아갈 거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빠지기에는 너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SK.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잠깐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켜서 쭈쭈쭉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코스닥이 날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월봉 차트를 보면 제가 그때 어저께인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자, 각도를 항상 분석을 하라 그랬죠.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 올라갈 때는 상승 각도가 세고 하락 각도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자, 조정 시작이다. 반등 구간이 짧게 나오고 조정 구간. 반등과 조정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조정 구간. 상승 탄력이 강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한 2년 반 정도의 조정을,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때는 무언가 리스크가 크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밀려버린 거예요. 지금 자동차 섹터처럼 뭔가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단계라서 이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주가가.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 차트에 맹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빠질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처럼 리스크가 엄청나게 나온 거야. 근데 그런 리스크가 다 해소되고 돈을 잘 번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정고점을 이제 터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다시 포지션을 주는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후가 될 거다. SK 하이닉스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는 이 정도. 빠르면 이 정도, 길면
OCI가 옛날에 태양광 산업이 이제 막 화랑이고 조선이 화랑일 때 꼭지 잡고 10년 빠졌어요. 10년. 10년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 IT는 지금 꼭지 잡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근데 더 갔다 빠지든 언제 빠지든 무조건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빠지는 구간에서 6개월에서 2년, 길면 한 10년 정도 걸릴지가 모른다. 그럼 이런 섹터는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시세가 다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8년 8개월 동안 1100%가 상승했어요. 이런 대기업이. 그리고 장기 국제 거의 근접했다. 왜? 너무 좋아, 업황이. 이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죠. 그러면 항상 꼭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이제 8년 8개월 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게 꼭지가 잡힌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 이게 꼭지다. 그럼 한 4년 4개월 정도, 절반 정도 쉬어갈 거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년 4개월 정도 쉬어갈 거고, 만약 이게 10년을 올라버린다. 그럼 한 5년 정도는 쉬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가격의 원리라 그래서 큰 틀로 예를 들어서 연 차트로 본다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에 잡히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T 월봉 차트를 볼게요. 이게 상승을 한번 해놓고, 이때가 1998년도에 IMF 때죠. 이제 뭐 이때는 뭐 이통사들 하면 독점 구조니까 이렇게 많이 갔겠죠. 뭐 SK텔레콤은 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IMF가 터지면서 폭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어버렸어요, 바닥에서. 얼마나 길었다? 20년을 기었어요, 20년을. 이동안 모멘텀이 없었어, KT는. SK텔레콤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SK텔레콤한테 계속 밀렸죠, KT가.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K뱅크 내놨고, K뱅크가 KT에 산 거 맞지? 아무튼 K뱅크 내놨고, 이런저런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고, 4차 산업, 5G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죠. KT는 이제 20년 동안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1998년 최고점 이후에 장기간 횡보를 거쳐서 20년 만에 지금 메가 트렌드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주가가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20년 동안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 한번 이제 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앞으로 1, 20년 동안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000%에서 2000%는 보고 있어요, KT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100만원까지 가면 한 3000% 되죠. 5G,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사라지기 전까지 진짜 그렇게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뭔가 좋은 자리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축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20년 동안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들고 있어서 보여준다고. 제가 20년 동안 들고,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 항상 수익률 자랑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가서 보면, 저때 내 일생일대의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만에 메가 트렌드를 만난 거예요. KT는 그동안 메가 트렌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요렇게 된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20년간의 장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버리면, 20년간의 장기 매물대라고 해봐야 대충 한 뭐 8만원? 뭐 이 정도 뚫어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뚫어버리면 8만원이면 죽은 구간에서 거의 한 150%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뚫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거라는 거고, 뭐 물론 그 구간에 이제 파동을 해서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거는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렇게 파동에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쌓아가면서 모아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손절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손절을 잡지 말고 매매를 해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돌리면 수익 구간에 좀 팔고, 내가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러면 내려오면 다시 사가지고 버티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하면 투자는 그렇게 해야지, 샀다 팔았다 한다 그래갖고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딱 볼게요. 지금 메가 트렌드가 SK 하이닉스 공급 과잉이 지금 걸렸어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완전 수출주죠. 내수 같은 부분은 X야, X.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딱 보면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1인데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뒤치어진단 말이야. 해외 쪽으로 이제 생산 설비를 다 이전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
또 우리나라 직원들이 너무 많아. 그 직원들 다 쳐내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KT는 내수에서 이미 먼저 무언가 모멘텀이 생겨요. 왜? 5G 이거 구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SK텔레콤, KT는 결국은 가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야. 그럼 그 둘 중에 하나. 이제는 뭐 통신료 얼마 받고 몇 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 팔아서 돈 버는 거라고. 이제부터 통신은.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살 거예요? KT를 살 거예요? 그럼 당연히 KT를 사야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KT 매지 포지션을 잡기. 우리가 그냥 뭐 기법이고 뭐 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역별 224에서 까만 선 있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사는 거야. 계속 사. 음봉 나올 때마다 사라고. 여유 될 때마다. 그러고 나서 224에선 61선 위에서 아무 때나 팔아요. 그냥 61선이 초록색 선이란 말이야. 이 위에서 갭을 이만큼 만들어서 그냥 이때 팔든지 아무 때나 팔아. 그러고 나서 61선 아래로 들어오고 224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 아무 때나 사라고. 사다 또 올라가면 파는 거고 더 내려오면 더 사라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역별 매지 포지션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 구간이 이제 매지 포지션이 아니고 정별 매지 포지션. 자, 61선이 정별로 돌렸을 때 224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 밑으로 내려온 구간을 계속 사라고요. 그럼 지금 어때요? 정별 매지 포지션 왔잖아요. KT는. 그렇죠? 이 밑에까지 오면 더 많이 사면 돼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계속 사면 돼. 근데 이렇게 더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메가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지금 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PBR상 뭐 보면 비싸지가 않다고. 한번 볼까? KT가 PBR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KT가 PBR이 0.68배잖아. 비싸지가 않다고. 1배도 안 돼, PBR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메가 트렌드를 만나는데 이렇게 싸단 말이야. 그럼 배팅 해야지. 나중에 이제 KT 이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라고요. 카카오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메가 트렌드는 5G예요. 카카오도 괜찮죠. 좀 내려오면 한 98,000원까지 내려오면 그것도 이제 다시 볼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입 포지션 보고 있고, 주식 투자는 이제 싼 구간에 사서 기다리면 이제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싼 구간에 사야 돼. 무조건 싼 구간에. 단기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비싼 구간에 팔면 무조건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든 가격적으로든 싼 구간에 있는 거를 무조건 사야 된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그런 종목들을 사야 돼요.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30% 50% 빠진다. 그건 완전히 뭐 기업의 무슨 펀더멘탈 변하지 않고 빠진다면은 그 완전히 아싸 구간이야. 아싸 구간.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쌀 때 사서 대외학제로 더 빠져서 더 싸지면, 예를 들어서 쌀 때 샀는데 북한에서 무슨 갑자기 뭐 미사일 쏘고 뭐하고 해서 전쟁 난다면 더 빠졌어. 그거는 이제 투심이 바닥이라도 더 빠지는 거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이랑 상관이 없이 빠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자리가 거의 진바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자리는 이제 다시 안 오는 자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전쟁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이 지금은 다 해소됐잖아요 또. 근데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 구간에 이제 진바닥 만들어버린 종목은 그 구간이 역사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싼 구간에 샀는데 그 구간까지 더 밀려버렸어. 앞으로 그런 구간이 안 나오게 되면 또 전쟁 이야기들이 이번에는 웬만한 뭐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래갖고는 그런 이제 뭐 하락장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그런 투매장이 안 나온다고. 괌에다 진짜 미사일을 발사해버린다든가 이 정도 돼야 그런 투매장이 나와. 왜 그럴까? 여태까지 계속 우리는 반복하면서 그런 이슈를 겪었어요. 맨날 북한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떨어졌다 갑자기 반등하면 그 자리가 항상 저점이란 말이야. 트럼프가 탄핵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투매 구간이 한번 나오겠지. 그러면 아싸 자리에 아싸 자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자리라고. 땡큐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 가면은 무조건 그냥 쓸어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보고 그걸 경험을 해봐야 돼. 시간이 지났을 때 야, 그 구간에 샀으니까 그 구간에 이제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구나. 그런 걸 경험을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뭐 심리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어야 이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비싸지면 조금 팔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해소되면 조금 팔아. 그러나 이제 다시 사지면 조금 더 사고, 장기적으로 비싸지면 이제 몽땅 팔아야죠.
장기적으로 무슨 뭐 500% 갔다 1000% 갔다. 근데 지금 굉장히 비싼 구간인 것 같다.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그런 자리 왔다 그러면 몽땅 팔아야지. 이렇게 간단한 이제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투기꾼들 개미들은 맨날 헛손질만 하는 거죠. 그리고 손실만 확대를 하고 시장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떠나가는 겁니다. 자, 선취매 원칙을 이제 지켜가면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법인 기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법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취매를 하는데 그 사이에 수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입혀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절반의 기법, 그리고 무슨 방금 얘기했던 뭐 이런 자리에 이제 진입 포지션 잡는 거, 이 두 가지만 잡아도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해요. 기법은 사실 많은 거 알 필요가 없어.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분할매도 분할매수 비중 매매만 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손해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만 했는데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럼 진짜 덧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그거는 진짜 본 적이 없어. 이것만 이대로만 해갖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데 손해를 봤다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꼭대기에 있는 사에 있는 종목들 막 이런 자리에 막 사면은 박살 나는 거지 이제. 왜? 하락을 시작하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차트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월봉에서 보면 이 자리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 자리잖아. 이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사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고. 이게 월봉에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무너졌잖아요. 이게 뭐 딱 봐도 그거 얼마 안 돼 보이죠? 이게 못해도 한 50% 60% 구간일 거라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샀는데 이런 자리에 샀는데 여기서 한 30-40% 여기에 박살나 버린다고. 많이 가면 막 50% 70% 박살나 버린다고. SK 하이닉스 같은 거 사면은 박살나면 그렇게 박살나요. 근데 KT 같은 거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PBR이 0.68배인데 이게 뭐 PBR이 0.1배 0.2배 될 수가 없다고. KT는 KT가 망한다면 모르는데 KT가 망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더 빠를 거야 아마, KT가 망하는 것보다. 그렇게 투자는 하면 된다. 메가 트렌드를 읽고 그 흐름을 지켜가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만 들이게 되면 주식 투자로 손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매를 아예 하지 않고 저축식으로 2년, 5년, 10년 적금 넣듯이 모아가는 것도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다. 그럼 이제 메가 트렌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알아본 건 이제 4차 산업. 그 4차 산업에서 자동차 섹터와 이제 5G 그 부분에 대한 통신 섹터들, 그런 섹터들이 이제 메가 트렌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런 기업에 이제 집중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기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봤고요. 이제 내일은 다른 부분에서의 이제 메가 트렌드를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화까지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이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